아줌마 뭐라도 돼. 그 배급 하사 새끼. 훈련 중이라 면회 안 되니까 그냥 꺼져.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민간인 여성을 쫓아내려던 최태성 상사.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시한 그 여자의 어깨에 3개의 별이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외곽에 위치한 제1공수특 전 여단 정문 앞,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오후였다.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부대 안쪽에서는 훈련병들의 구령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은 총을 어깨에 맨 채 정문을 지키고 있었고, 위병소 안에서는 당직 부사관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오후의 나른함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썬팅이 집계된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천천히 부대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차체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번호판은 일반 민간 차량의 것이었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위병소를 지키던 최태성 상사는 무심하게 그 차량을 바라보았다. 그의 전투복 어깨에는 부사관의 권위를 상징하는 비자 3개와 그 위에 꺽쇠 하나가 달린 상사 계급장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그는 이 부대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고 자신의 계급과 경력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 운전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냉정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최태성 상사는 그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민간인 여자가 혼자 군부대를 찾아온 것이 우습게 느껴졌다. 여기 뭐하러 왔어요? 민간인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데. 최태성 상사가 위병소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한 손에 담배를 든 채 다른 한 손은 허리춤에 올린 채 오만한 태도로 제네시스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에서는 담배 연기가 느릿하게 흘러나왔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여성은 선글라스 너머로 최태성 상사를 응시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장 정서윤 중장이었다. 어깨에 3개의 별을 단 고위 장성이자 707 특수임 무대대에서 15년간 복무하며 전설로 불렸던 특전사 출신이었다. 여군 최초로 전방 군단을 지휘하는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군단장으로서가 아니었다. 하나뿐인 혈육,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키운 조카 김도진 하사를 보기 위해서였다. 내 조카 김도진 하사 면회 왔다. 연락하고 왔으니 문 열어라. 정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명령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최태성 상사는 비웃음을 흘렸다. 김도진이라는 이름을 듣자 그의 표정이 더욱 오만해졌다. 김도진? 그 패급 하사 말입니까? 최태성 상사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코웃음을 쳤다. 그는 김도진을 이 부대에서 가장 쓸모없는 병사로 여기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오늘 훈련하다가 좀 굴러서 면회 못합니다. 그냥 돌아가시오, 아줌마. 최태성 상사는 손을 휘저으며 정서윤을 쫓아내려 했다. 그의 태도에는 민간인 여성을 대하는 무례함이 가득했다. 군부대에서 15년을 근무하며 쌓아온 권력은 그에게 오만함을 심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담배 연기를 내뱉었다. 정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선글라스 너머 눈동자가 위병소 안쪽을 향했다. 그때 부대 내부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병사 한 명이 보였다.
정서윤의 손이 핸들을 움켜쥐었다. 그 병사의 한쪽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굳어 있었다. 오른쪽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 고통스러워 보였다. 전투복은 흑투성이었고 얼굴에는 멍이 여러 군데 들어 있었다. 그 병사는 김도진이었다. 정서윤의 하나뿐인 조카였다. 어린 시절 누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정서윤이 직접 키운 아이였다. 군인의 길을 걷겠다며 자신을 따라 입대한 26살의 청년이었다. 정서윤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훈련 부상이 아니었다. 정서윤은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눈으로 단번에 알아차렸다. 저것은 구타의 흔적이었다. 누군가 군화로 지시겨 놓은 폭행의 증거였다. 얼굴의 멍은 주먹으로 맞은 것이었고 절뚝이는 다리는 발로 차인 것이었다. 입술이 터진 것은 입을 막으려 한 흔적이었다. 정서윤은 시동을 껐다. 그녀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최태성 상사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며 무심하게 서 있었지만 정서윤의 움직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평범한 민간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호했고 시선은 날카로웠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차 안 빼. 최태성 상사가 정서윤의 앞을 막아서며 손을 뻗으려 했다. 군부대 안에서 15년을 버틴 그에게 민간인 여성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정서윤의 어깨를 밀어내려 손을 올렸다. 그 순간 정서윤이 움직였다. 빠른 동작으로 최태성 상사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특수부대에서 15년간 단련된 관절기였다. 최태성 상사는 신음을 내며 무릎을 꿇었다. 거구의 상사가 한 여성의 손에 제압당하는 순간이었다. 너는 상관에게 경례도 없이 손부터 올라가나 보지. 정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그녀는 최태성 상사의 손목을 잡은 채 뒷좌석 문을 열었다. 옷걸이에 걸려있던 정복 상의가 보였다. 정서윤은 한 손으로 최태성을 제압한 채 다른 손으로 정복을 꺼내 입었다. 검은색 정복 상의가 그녀의 몸을 감쌌고 어깨 견장 위에 은색으로 빛나는 세 개의 별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중장 계급장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에서도 손에 꼽히는 고위 장성의 등장이었다. 최태성 상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막아섰는지 깨닫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손목을 잡힌 채 무릎을 꿇은 자세로 그는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주 중장님, 주 충성. 최태성 상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이 방금 삼성 장군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군대에서 계급은 절대적이었다. 상사가 중장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물며 손을 올리려 했다는 것은 군법으로도 중죄였다. 위병소의 소란을 듣고 행정실에서 제1공수특 전 여단장 박진철 준장이 뛰어나왔다. 그의 어깨에는 은색 별 하나가 달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대 정문에서 삼성 장군이 위병소 근무자를 제압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목격했다. 박진철 준장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제오 군단장이 예고도 없이 자신의 부대에 나타난 것도 이상한데 지금 위병소 상사를 무릎 꿇리고 있는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군단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연락도 없이. 박진철 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달려왔다. 그는 정서윤에게 경례를 올렸다. 일성 장군인 준장이 삼성 장군인 중장 앞에서 취해야 할 당연한 태도였다. 정서윤은 최태성 상사의 손목을 놓아주며 천천히 박진철 준장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다. 박 장군. 정서윤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다.
자네 부대는 특수전을 가르치나 조폭짓을 가르치나? 박진철 준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서윤은 멀리서 쓰레기를 버리고 절뚝이며 돌아가는 김도진 하사를 가리켰다. 내 조카 김도진 하사의 얼굴이 왜 저 모양이지? 박진철 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패급 하사의 이모가 오군단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아니,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박진철 준장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정서윤은 박진철 준장을 지나쳐 부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김도진 하사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가다가 정문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검은 정복을 입고 어깨에 3개의 별을 단 여성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김도진은 그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이모. 김도진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정서윤은 조카 앞에 섰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관등 성명대라. 정서윤이 말했다. 김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도진 하사. 목소리가 작다. 김도진 하사. 김도진이 다시 외쳤다. 정서윤은 조카의 멍든 뺨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김도진의 뺨을 어루만졌다. 부어오른 상처가 손끝에 느껴졌다. 정서윤은 고개를 돌려 뒤에 서 있는 박진철 준장을 향해 말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김도진 하사는 제5군단으로 파견 조치한다. 내 차에 태워. 불만 있나? 삼성 장군인 군단장의 명령이었다. 일성 장군인 여단장이 토를 달 수는 없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세계였다. 박진철 준장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고개를 숙였다. 없습니다, 군단장님. 정서윤은 김도진의 어깨를 잡았다. 김도진은 멍하니 이모를 올려다보았다. 정서윤은 조카를 제네시스 조수석에 태웠다. 그리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렸다. 차가 부대를 빠져나가는 동안 최태성 상사는 위병소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진철 준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사라지는 제네시스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결말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검은색 제네시스는 서울 외곽 도로를 달렸다. 조수석에 앉은 김도진은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다. 정서윤은 전방을 응시한 채 운전을 했다. 그녀의 손은 핸들을 단단히 잡고 있었고 턱선은 굳어 있었다. 한참을 달린 후 정서윤이 입을 열었다. 얼마나 당했느냐? 김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정서윤은 다시 물었다. 누가 했느냐? 최태성 상사입니다. 김도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는? 김도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습니다. 정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차는 경기도 포천을 향해 달렸다. 제5군단 사령부가 있는 곳이었다. 정서윤은 이제 군단장이 아니라 이모로서 그리고 다시 군단장으로서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었다. 가을 하늘은 여전히 높고 맑았다. 하지만 제1공수특전 여단에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3개의 별을 단 포식자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박진철 준장은 자신의 부대 정문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제5군단장 정서윤 중장이 예고도 없이 나타나 위병소 상사를 제압하고 지금은 검은 정복을 입고 어깨에 3개의 별을 드러낸 채 서 있었다. 박진철은 군 생활 25년 동안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삼성 장군이 일성 장군의 부대에 불시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그 이유가 한 하급 부사관의 면회라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정서윤은 최태성 상사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최태성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정서윤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너 이름이 뭐지? 최태성입니다. 중장님. 최태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상사 계급장. 부사관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계급이었다. 그만큼 오래 근무했다는 뜻이었고 그만큼 부대 내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뜻이기도 했다. 상사면 이 부대에서 오래 근무했겠군. 15년입니다, 중장님. 15년이나 근무하면서 상관에게 경례하는 법을 안 배웠나? 아니면 민간인 여성에게는 경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나? 최태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서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박진철 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정서윤은 그에게 다가갔다. 박 장군. 예, 군단장님. 박진철 준장은 자세를 바로 하고 경례를 유지했다. 정서윤은 경례를 받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진철은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상급자 앞에서 시선을 피하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자네 부대는 특수전을 가르치나 조폭짓을 가르치나? 정서윤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박진철 준장은 입술을 달싹였다. 그는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정서윤은 멀리서 절뚝이며 돌아가는 김도진 하사를 가리켰다. 내 조카 김도진 하사의 얼굴이 왜 저 모양이지? 박진철 준장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김도진. 그 이름은 알고 있었다. 부대에서 가장 말썽 많은 병사 중 한 명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최태성 상사가 가장 괴롭히는 병사였다. 박진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 최태성은 자신의 직계 부하였고 그가 하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 패급 하사의 이모가 오군단장이라는 사실은 악몽과도 같았다.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단장님. 박진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정서윤은 코웃음을 쳤다. 훈련 중 부상이라. 자네는 특전사 출신이지. 특전사 출신이면 훈련 부상과 구타의 차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텐데. 박진철 준장은 입을 다물었다. 정서윤은 고개를 돌려 부대 안쪽을 바라보았다. 몇몇 병사들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삼성 장군이 자신들의 부대에 나타나 여단장을 추궁하는 모습은 그들에게도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정서윤은 박진철 준장을 지나쳐 부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박진철은 그녀를 따라갔다. 최태성 상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위병소 앞에 남아 있었다. 정서윤의 걸음은 단호했고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병사들은 급히 경례를 올렸다. 김도진 하사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가다가 멈춰섰다. 정문 쪽에서 검은 정복을 입은 여성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김도진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김도진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이모. 김도진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이모를 보는 순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석 달 동안 견뎌온 고통과 굴욕,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김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서윤은 조카 앞에 섰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정서윤은 김도진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다. 한쪽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턱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귀 뒤쪽에는 피가 굳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타가 아니었다. 누군가 이 아이를 지시겨 놓은 것이었다. 관등 성명대라. 정서윤이 말했다. 군인으로서의 명령이었다. 김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도진 하사. 목소리가 작다. 김도진 하사. 김도진이 다시 외쳤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정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도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김도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정서윤은 조카의 눈물을 보며 고개를 돌려 박진철 준장을 향해 말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김도진 하사는 제호군단으로 파견 조치한다. 내 차에 태워. 불만 있나? 삼성 장군인 군단장의 명령이었다. 박진철 준장은 반박할 수 없었다. 일성 장군인 여단장이 삼성 장군인 군단장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세계였다. 없습니다, 군단장님. 박진철 준장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정서윤은 김도진의 팔을 잡았다. 짐 챙길 것 있나? 없습니다, 중장님. 김도진이 대답했다. 정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김도진을 데리고 정문을 향해 걸었다. 박진철 준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결말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위병소 앞에 도착했을 때 최태성 상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정서윤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너는 오늘부터 대기 발령이다. 헌병대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다. 각오해라. 최태성 상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서윤은 김도진을 제네시스 조수석에 태웠다. 그리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렸다. 박진철 준장은 경례를 올렸고 정서윤은 창문을 내리지 않은 채 그냥 출발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부대를 빠져나갔다. 위병소의 병사들은 모두 경례 자세로 서 있었다. 최태성 상사는 무릎을 꿇은 채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진철 준장은 사라지는 차를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그는 즉시 행정실로 돌아가 전화기를 들었다. 이 일을 보고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 바로 자신의 직계 상관이자 육군 참모총장인 이형석 대장이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정서윤은 전방을 응시한 채 운전을 했고 김도진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외곽도로는 한산했고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한참을 달린 후 정서윤이 입을 열었다. 얼마나 당했느냐? 김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정서윤은 다시 물었다. 누가 했느냐? 최태성 상사입니다. 김도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서윤은 핸들을 꽉 쥐었다. 혼자서. 아닙니다. 다른 부사관들도 가담했습니다. 정서윤의 턱선이 굳어졌다. 그녀는 더 물었다. 이유는? 김도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습니다. 정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속도를 조금 줄이며 김도진을 돌아보았다. 무엇을 봤느냐? 김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급품을 빼돌리는 현장을 봤습니다. 최태성 상사가 야간 투시경과 조준경을 민간인에게 넘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서윤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췄다. 보급품 횡령. 그것은 단순한 구타 사건이 아니었다. 군수품을 민간에 불법으로 유출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였다. 특히 야간 투시경과 조준경 같은 전술 장비는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언제 봤느냐?
석 달 전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맞았습니다. 입을 다물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정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차는 경기도 포천을 향해 달렸다. 제5군단 사령부가 있는 곳이었다. 정서윤은 이제 단순한 조카 보호가 아니라 군 내부의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군단장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의 고위 장성으로서 이 일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었다. 김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석 달 동안 참아온 공포와 고통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모가 나타난 순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최태성 상사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이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정서윤은 전방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보급품 횡령 사건이라면 단순히 한 상사의 일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그 정도 규모의 물품을 빼돌리려면 상급자의 묵인 또는 가담이 필요했다. 박진철 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훈련 부상이라고 했지만 정서윤은 그가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문제는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느냐였다.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경기도 포천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다. 정서윤은 김도진을 힐끗 보았다. 조카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누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정서윤은 조카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다. 군인의 길을 걷겠다며 입대한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도진아. 정서윤이 불렀다. 김도진이 고개를 돌렸다. 예, 이모. 이제 괜찮다. 내가 지켜줄 테니까. 김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서윤은 다시 전방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 일은 반드시 끝을 볼 것이었다. 설령 그 끝이 자신의 별을 내려놓는 것이라 해도 정서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검은색 제네시스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달렸다. 가을 하늘은 여전히 높고 맑았지만 제1공수특 전 여단에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세 개의 별을 단 포식자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포식자는 먹이를 놓치지 않았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제5군단 사령부는 대한민국 최전방을 방어하는 핵심 거점이었다. 광활한 부대 안에는 수십 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훈련장에서는 전차와 장갑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기동하고 있었다. 정서윤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군단 사령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위병들은 즉시 경례를 올렸다. 군단장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 그들은 신속하게 차단봉을 올렸다. 차는 본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정서윤이 운전석에서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부관 한 명이 달려왔다. 그는 대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다. 군단장님 복귀하셨습니까? 의무대로 안내해라. 이 병사를 치료해야 한다. 정서윤이 조수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부관은 김도진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즉시 의무대에 연락을 취했고 곧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걸을 수 있습니다. 김도진이 말했지만 정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들것에 누워라. 그게 명령이다. 김도진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들것에 누웠고 의무병들은 그를 의무대로 옮겼다. 정서윤은 그 뒤를 따랐다. 부관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따라왔다. 의무대에서 군의관이 김도진을 진찰했다. 젊은 소령 계급장을 단 군의관은 김도진의 상처를 살피며 표정이 굳어졌다. 한쪽 눈의 붓이 터진 입술, 늑골 부위의 멍, 허벅지와 종아리의 타박상. 이것은 단순한 훈련 부상이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구타 흔적입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단서 작성하고 치료해라.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군의관은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김도진에 대한 응급처치가 시작되었다. 정서윤은 의무대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군단장님, 저 병사는 누구입니까? 내 조카다. 제1공수특 전 여단에서 파견 조치했다. 부관의 눈이 커졌다. 정서윤이 조카를 직접 데려왔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더구나 저 상태라면 부대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1시간 후 김도진의 치료가 끝났다. 그는 깨끗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붕대를 감은 채 의무대에서 나왔다. 정서윤은 그를 군단장실로 데려갔다. 넓은 집무실 안에는 태극기와 군단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가 정돈되어 있었다. 정서윤은 김도진을 소파에 앉혔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라. 숨기지 말고. 김도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석 달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석 달 전 저는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부대 후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하러 갔더니 최태성 상사가 민간인 남자 한 명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서윤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김도진은 계속했다. 그들은 군용 트럭 뒤에서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야간 투시경과 조준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소한 10여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했느냐? 상자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태성 상사가 민간인에게 돈 봉투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정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김도진은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소리가 났고 최태성 상사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은 최태성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차려였습니다. 훈련 후에 따로 불러서 팔굽혀펴기, 오리걸음을 시켰습니다. 김도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서윤은 주먹을 쥐었다. 일주일 후부터는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뺨을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를 때렸습니다. 나중에는 군화로 찼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본 것을 까먹으라고, 입을 열면 죽인다고. 정서윤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지금은 모든 정보를 파악해야 할 때였다. 최태성 혼자였나? 아닙니다. 다른 부사관들도 가담했습니다. 이병철 중사, 강민수 하사도 함께 때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태성 상사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여단장은 알고 있었나? 김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1달 전쯤 제가 의무대에 실려갔을 때 박진철 준장님이 오셨습니다. 의무관이 구타 흔적이라고 보고했지만 준장님은 훈련 부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단장님도 알고 계시다고. 정서윤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집무실에 울렸다. 부관이 문 밖에서 놀라 안을 들여다봤지만 정서윤의 손짓에 물러났다. 얼마나 빼돌렸느냐. 제가 본 것만 해도 3번입니다. 매번 10여 개씩 넘겼습니다. 아마 그 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정서윤은 계산을 했다. 야간 투시경과 조준경은 군용 장비 중에서도 고가였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면 개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었다.
석 달 동안 3번만 해도 수억 원대의 범죄였다. 그리고 이런 규모의 물품이 빠져나가려면 단순히 부사관 몇 명의 소행이 아니었다. 보급 관리 체계 전체가 뚫려 있다는 뜻이었다. 민간인은 누구였나?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정도로 보였고 검은색 SUV를 타고 왔습니다. 정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내선 전화를 들었다. 군단 헌병대장과 감찰 참모를 즉시 집무실로 불러라.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부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서윤은 전화를 끊고 김도진을 바라보았다. 도진아, 고생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쉬는 것이다. 나머지는 내가 처리한다. 이모,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군단장이다. 내 관할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묵과할 수 없다. 10분 후 헌병대장과 감찰 참모가 집무실로 들어왔다. 헌병대장은 중령 계급장을 단 건장한 군인이었고 감찰 참모는 대령 계급장을 단 날카로운 인상의 장교였다. 그들은 경례를 올렸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정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1공수특 전 여단에서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다. 보급품 횡령 사건이다. 지금부터 이 사건을 전담 수사하라. 관련자는 최태성 상사를 비롯한 여러 명이 될 것이다. 여단장 박진철 준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라. 두 장교의 얼굴이 굳어졌다. 준장을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서윤의 명령은 단호했다. 증인은 김도진 하사다. 진술을 확보하고 제1공수특 전 여단의 보급 기록을 전수조사하라. 내일 아침까지 1차 보고서를 올려라.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두 장교는 다시 경례를 올리고 집무실을 나갔다. 정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정신없는 하루였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정서윤은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육군본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참석자는 육군 참모총장 이형석 대장과 그의 측근 몇 명이었다. 이형석 대장의 어깨에는 무궁화가 새겨진 4개의 별이 달려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다. 정서윤 중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참모가 보고했다. 이형석 대장은 책상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박진철 준장한테서 연락 왔나? 예, 총장님. 제1공수특 전 여단의 군단 헌병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보급품 횡령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형석 대장은 코웃음을 쳤다. 정서윤 그 여자 조카 하나 때문에 군단 전체를 동원하는구만.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형석 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감찰실장 불러. 정서윤을 조사해야겠어. 하지만 총장님, 정 중장은 5군단장입니다. 함부로 건드리기에는. 내가 참모총장이야. 군단장이든 뭐든 군법 위반은 용납할 수 없어. 조카 때문에 월권을 행사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참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형석 대장은 전화기를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서윤은 군단장실에서 헌병대의 1차 보고를 받고 있었다. 제1공수특 전 여단의 보급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야간 투시경 12개, 조준경 15개가 장부상 분실 처리되어 있었다. 분실 보고서는 최태성 상사가 작성했고 승인은 보급관과 여단장이 했다. 명백한 조직적 범죄였다. 김도진 하사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횡령입니다. 헌병대장이 보고했다. 정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철 준장 소환영장 준비해라. 오늘 안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이 나가려는 순간 부관이 급히 들어왔다. 군단장님, 육군본부에서 긴급 공문이 왔습니다. 정서윤은 공문을 받아 읽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공문 내용은 간단했다. 육군참모총장 이형석 대장의 지시로 제5군단장 정서윤 중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혐의는 직권 남용과 부대 무단 이탈 방조였다. 감찰단이 도착했습니다. 부관이 다시 말했다. 정서윤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육군본부 차량 서너 대가 사령부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정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육군본부 감찰차장인 오 소장이 들어왔다. 그의 어깨에는 두 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뒤에는 감찰관 서너 명이 따라 들어왔다. 오 소장은 정서윤에게 경례를 올렸다. 정 중장, 조카 일로 월권을 행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네. 유감이군. 정서윤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오 소장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집무실을 둘러보았다. 정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오 장군, 자네는 총장의 개가 되어 여기까지 왔나 보군. 오 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그게 선배에게 할 소리인가? 정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차갑게 웃고 있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정서윤은 준비되어 있었다. 오 소장은 정서윤의 집무실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감이 역력했다. 이성 장군인 소장이 삼성 장군인 중장을 조사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육군 참모총장의 직접 명령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 소장은 이형석 대장의 직계 라인이었고 그는 총장의 뜻을 받들어 정서윤을 제거하려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정 중장, 조카를 위해 군단 병력을 동원하고 여단장의 허락도 없이 병사를 빼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네.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군기문란이야. 오 소장이 말했다. 뒤에 따라온 감찰관들이 서류 가방을 열고 조사 준비를 시작했다. 정서윤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 장군. 정서윤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자네는 총장의 개가 되어 여기까지 왔나 보군.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오 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정서윤보다 계급이 낮았지만 지금은 총장의 명령을 받들고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힘을 주었다. 뭐라고? 지금 그게 선배에게 할 소리인가? 자네는 지금 감찰 대상이야.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태도는 자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거야. 오 소장이 책상 쪽으로 다가가며 손짓했다. 감찰관들이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정서윤은 그들의 움직임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오 소장은 계속 말했다. 여단장 허락 없이 병력을 빼돌리고 사적인 복수를 위해 군단력을 낭비했어. 이건 옷 벗는 걸로 안 끝나. 군사재판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야. 자네가 아무리 오군단장이라 해도 군법은 예외가 없어. 정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차갑게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오 소장은 그 침묵을 두려움으로 해석했다. 그는 더욱 기세를 올렸다. 자네 조카가 구타당한 건 안 됐지만 그건 여단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야. 군단장이 직접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계급을 이용해서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려 했다면 그건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감찰관들이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다. 정서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오 소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계속 집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때 정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 봤나? 뭐? 서류 다 뒤져봤나는 거야.
오 소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정서윤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들어 그에게 던졌다. 봉투가 오 소장의 발 앞에 떨어졌다. 오 소장은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게 뭔가? 열어봐. 자네가 찾던 게 들어있을 거야. 오 소장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첫 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문서에는 최태성 상사가 빼돌린 장비의 상세한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다. 거래 날짜, 물품 목록, 거래 금액, 그리고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계좌 번호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오 소장은 다음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최태성 상사의 계좌로 들어온 돈이 박진철 준장의 차명 계좌로 이체되었고 다시 그 돈이 제3의 계좌로 흘러갔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이형석 참모총장과 연관된 차명 계좌였다. 이게 뭔가? 오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보면 알 거 아닌가. 그건 군수품 횡령을 넘어선 조직적 범죄의 증거야. 최태성 상사가 빼돌린 장비는 박진철 준장의 무기나에 이루어졌고 그 수익금은 이영석 총장에게까지 흘러들어갔어. 오 소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빼돌린 군용 장비가 암시장을 통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추적 보고서였다. 일부 장비는 민간 수집가들에게 팔렸지만 상당수는 불법 무기 거래상들의 손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거래상들 중 일부는 북한과 연결된 조직이었다. 이건 이적 행위야. 정서윤이 차갑게 말했다. 총장과 자네들이 빼돌린 장비가 어디로 갔는지 아나. 암시장을 통해 북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어. 아니, 이미 일부는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아. 오 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 문서를 펼쳤다. 거기에는 그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과거 그가 감찰차장으로서 묵인하거나 은폐한 사건들의 목록이었다. 2년 전 모 부대의 보급품 횡령 사건, 3년 전 모 사단의 성폭행 사건 은폐, 작년 모 여단의 뇌물수수 사건. 모두 그가 총장의 지시를 받아 덮었던 사건들이었다. 이건 어떻게? 오 소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정서윤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15년을 복무했어. 정보 수집과 분석이 내 전문이야. 자네들이 뭘 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나. 정서윤은 천천히 오 소장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갑게 빛났다. 나는 석 달 전부터 조사를 시작했어. 내 조카가 처음 맞았을 때부터 말이야. 조카가 전화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넌지시 말했을 때 나는 이미 알아차렸지. 그래서 내 정보망을 동원했어. 군 내부의 옛 전우들, 정보사령부의 인맥,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몇몇 민간 정보원들까지. 오 소장은 서류를 들고 선체 얼어붙어 있었다. 정서윤은 계속했다. 최태성 상사를 추적했더니 박진철 준장이 나왔어. 박진철을 추적했더니 이형석 총장이 나왔지. 그리고 자네도 나왔어. 자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을 덮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 정서윤은 책상으로 걸어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 더 있어. 거래 현장 사진, 통화 녹취록, 증인 진술서. 내가 확보한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니야. 이건 빙산의 일각이지. 나는 이미 검찰과 국방부 감찰실에도 사본을 보냈어. 자네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움직이는 순간 그 증거들이 동시에 터지도록 말이야. 오 소장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는 옆에 의자에 주저앉았다. 정서윤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금 내 집무실에 설치된 CCTV가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어.
자네가 이 증거를 찢어버린다면 증거인멸 현행범으로 헌병대에 넘기지. 선택해라. 총장과 함께 죽을 텐가 아니면 내부 고발자가 되어 살 텐가. 오 소장은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이형석 총장은 강력한 권력자였다. 하지만 이 증거들이 터진다면 그도 끝이었다. 그리고 자신도 함께 무너질 것이었다. 반면 정서윤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 석 달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이었다.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지? 그냥 넘기면 되잖아. 오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서윤은 창가로 다시 걸어가며 대답했다. 자네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자네는 총장의 개였을 뿐이야. 진짜 악은 이형석이지. 자네가 협조한다면 자네는 증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하지만 끝까지 총장 편에 선다면 자네도 함께 무너질 거야. 오 소장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군 생활 30년, 이제 겨우 소장까지 올라왔다. 조금만 더 가면 중장도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이형석 총장은 강력했지만 정서윤이 가진 증거는 더 강력했다. 시간 없어. 지금 결정해. 정서윤이 차갑게 말했다. 오 소장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서윤을 바라보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감찰관들을 돌려보내.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국방부 감찰실에 가. 내부 고발을 해. 그러면 자네는 살 수 있어. 오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찰관들을 향해 손짓했다. 조사 중단이다. 철수한다. 감찰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오 소장의 단호한 표정에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챙겨 집무실을 나갔다. 오 소장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정서윤을 돌아보았다. 자네는 군 생활을 끝낼 각오를 한 거지. 정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별을 달기 위해 군인이 된 것이 아니야. 내 부하들이 부당함에 짓밟히지 않고 명예롭게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군인이 된 거야. 그거면 좋게. 오 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정서윤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훈련장에서는 전차들이 기동 훈련을 하고 있었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포성이 울렸다. 정서윤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이형석 총장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정서윤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별을 내려놓는 것이라 해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오 소장이 보고 간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육군 고위층의 부패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정서윤은 그것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이제 이 증거들이 세상에 나갈 시간이었다. 포식자는 먹이를 물었고 이제 놓지 않을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군 내부 부패 스캔들로 들끓었다. 오 소장이 국방부 감찰실에 제출한 증거와 정서윤이 확보한 자료들이 동시에 공개되면서 육군 고위층의 조직적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주요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고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긴급 청문회가 열렸다. 여론은 들끓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정서윤은 그 일주일 동안 수없이 많은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 감찰실, 검찰, 국회 국방위원회. 그녀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다. 그녀의 행동이 직권 남용이었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녀를 용기 있는 군인으로 평가했다. 조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군 내부의 거대한 부패 조직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일주일 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한 공식 브리핑이 있는 날이었다. 그리고 브리핑을 진행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서윤 중장이었다. 정서윤은 검은색 정복을 단정하게 입고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어깨에는 3개의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고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정서윤은 준비해온 원고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저는 제5군단장 정서윤 중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일주일간 국민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린 군 내부 부패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브리핑룸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지난 석 달 동안 제1공수특 전 여단에서는 조직적인 군수품 횡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최태성 상사를 비롯한 여러 부사관들이 야간 투시경과 조준경 등 전술 장비를 불법으로 빼돌렸고 이는 박진철 준장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수익금은 차명 계좌를 통해 육군 참모총장 이영석 대장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정서윤은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젊은 병사가 현장을 목격했고 입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병사는 제 조카였습니다. 저는 조카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고 조사 과정에서 이 거대한 부패 조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일부에서는 제가 조카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당한 폭력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공범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브리핑룸이 다시 조용해졌다. 정서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더욱 투명하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정서윤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브리핑은 끝났다. 정서윤은 청사를 나와 차에 올랐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전국의 뉴스에서는 이영석 육군 참모총장이 헌병대에 연행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다. 용산에 위치한 육군본부 청사 앞 헌병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영석 대장은 정복을 입고 청사에서 나왔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4개의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권위를 상징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금속 조각일 뿐이었다. 헌병대 장교들이 그를 에워쌌다. 이형석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랐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차량이 출발했고 40년 군 생활의 정점에 있던 남자는 그렇게 무너졌다. 그의 별은 욕망과 함께 추락했다. 박진철 준장과 최태성 상사는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그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혐의는 명백했다. 군수품 횡령, 뇌물수수, 폭행, 증거 은폐. 그들이 받을 형량은 최소 10년 이상이 될 것이었다. 최태성 상사는 구치소에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가 지시겨 놓았던 젊은 병사의 이모가 삼성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세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오 소장은 옷을 벗었다. 그는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내부 고발자로서 기소 면제를 받았다. 그가 제공한 증언과 증거가 없었다면 이형석 대장을 무너뜨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 소장은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가끔 뉴스에서 정서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그녀에게 굴복한 것이 치욕스러웠지만 동시에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2주일 후 경기도 포천 제5군단 승진훈련장. 가을 하늘은 여전히 높고 맑았다. 넓은 훈련장에는 수십 대의 전차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K2 흑표 전차들이었다. 그 위에는 조종수와 포수들이 탑승해 있었고 훈련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휘 통제 차량에서는 지휘관들이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정서윤은 훈련장 언덕 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야전 상의를 입고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어깨에 3개의 별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그녀의 옆에는 건강을 되찾은 김도진 하사가 늠름하게 서 있었다. 그는 5군단 특공연대로 전속되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얼굴의 상처는 거의 나았고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군단장님. 부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대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다. 정서윤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말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군단장님의 대장 진급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정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훈련장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군단장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부당한 일이 있었고 그것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정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별을 달기 위해 군인이 된 것이 아니야. 그녀는 훈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젊었다. 20살, 22살, 25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들은 명예롭게 싸울 자격이 있었다. 내 부하들이 부당함에 짓밟히지 않고 명예롭게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군인이 된 거야. 그거면 좋게. 부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정서윤은 무전기를 들어 입에 가져갔다. 그녀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전 전차대 준비. 전차들의 엔진이 일제히 시동을 걸었다. 땅이 울렸다. 수십 대의 전차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진동이 땅을 타고 전해졌다. 정서윤은 베레모를 고쳤으며 지휘봉을 들어 올렸다. 전차대 돌격 앞으로. 그녀의 호령과 함께 수십 대의 전차가 일제히 전진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땅이 울렸다. 전차의 캐터필러가 땅을 짓누르며 나아갔다. 포탑이 목표물을 향해 조준했고 모의 사격이 시작되었다. 훈련장은 전쟁터가 되었다. 정서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대한민국 육군이었다. 썩은 가지를 쳐낸 나무는 더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부패한 고위층은 제거되었고 정의는 승리했다. 물론 대가가 있었다. 정서윤은 아마 대장으로 진급하지 못할 것이었다. 어쩌면 중장으로 예편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김도진 하사는 이모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정서윤의 베레모를 스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도진은 경례를 올렸다. 정서윤은 그 경례를 받았다. 도진아, 앞으로 잘해라. 예,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정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전차들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다.
목표물을 향해 정확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장애물을 넘고 언덕을 오르고 계곡을 건넜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5군단의 강철 같은 위용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훈련장의 먼지가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났다. 정서윤은 지휘봉을 내렸다. 훈련이 끝났다. 전차들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정렬했다. 병사들이 전차에서 내려 정비를 시작했다. 하루의 훈련이 마무리되고 있었다. 정서윤은 훈련장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석양을 받아 마지막으로 빛났다. 그 별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의 무게였고 명예의 증표였으며 무엇보다 정의를 지킨 자의 훈장이었다. 정서윤의 군인 정신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서윤 중장은 자신의 별보다 조카의 명예를, 승진보다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강자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은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당함을 목격했을 때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